지난 시간에 공자의 대동사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자의 소국가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공자님은 언제 태어나신 분이라고 했죠? 기원전 551년, 기원전 한 6세기 중엽이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태어나셨던 분인데, 노자님은 사실 이분이 정말 살아계셨던 분인지, 그 다음에 기원전 어떤 학자들은 7세기에 태어나셨다, 어떤 학자는 6세기, 어떤 학자는 4세기, 너무너무 이렇게 아직 정확하게 좀 사실 확립된 그런 공통의 의견이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좀 신비에 쌓여 있는 이런 분이라고 볼 수 있고, 뭐 학자들 중에서는 이분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공자님에 관한 책들은 너무너무 많고 공자님이 하신 말씀도 너무 많은데, 이 노자님이 쓰신 책은 딱 노자 도덕경이라는 책 한 권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얇은 책. 그래서 선생님도 이 얇은 책을 방학 때 이렇게 막 읽어보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짧은 책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살아계시던 분인가? 근데 뭐 학자들 중에서는 이분의 살아계셨다, 이분의 이름은 이이다. 성은 이, 이름은 이.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율곡 이 말고 노자의 이름이 뭐 성과 이름이 이이였다. 어릴 때 이름은 담이었다. 우리 어릴 때 이름을 보통 자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뭐 담이었다. 담이 뭐 이렇게 불렸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대표적인 책은 도덕경이라는 책이거든요. 도덕경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도와 덕에 관한 경전이라고 하는데, 노자님이 말씀이라고 해서 노자라고도 하는 책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도서관 관장을 하셨다는데, 도서관 관장을 마치고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국경에 있던 어떤 분이 보니까 너무 범상치 않은 분 같아가지고, 제발 저에게 좀 가르침을 좀 주시고 가십시오 라고 하니까 노자님이 이렇게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정리한 것이 도덕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도덕경에 노자님이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나오거든요. 자, 어떤 사회를 이야기하느냐면, 이상적인 사회로, 일단 노자님은 아까 책이 무슨 책이라고 했죠? 도와 덕에 관한 책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노자님을 계승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장자죠. 그죠? 장자. 그래서 노자와 장자를 합해가지고 도가사상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래서 이 노자님과 장자는 인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공자님의 그런 유학의 입장하고는 좀 다른, 유학에서 말하는 거는 너무 자연적이지 않아.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얽어매는 그런 인위적인 것이야. 사람의 이 정말 행복한 것은 자연과 더불어 자연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로 자연을 따르는 삶을 이제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학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인위적으로 너무 뭐 인, 의, 예, 이런 너무 인위적이다. 그런 인위적인 것이 없는 것을 무위라고 합니다. 무위. 그래서 이것을 합해가지고 무위 자연 이렇게 부르죠. 무위 자연이라고 하고, 이 무위 자연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사물이 바로 물이다. 물이 무위 자연을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고에서는 물과 같아. 내자로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은 것이다 해서 상선약수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노자님은 이런 인위적인 것 없이 무의적으로 살게 되면 나라의 규모가 아주 작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을
소국이라고 하거든요. 작을 소, 나라국. 그 당시, 한 기원전 5세기, 6세기 이렇게 되면 춘추시대잖아요. 춘추시대는 막 서로 제후들이 싸우면서 자기 땅을 좀 넓혀가지고 자기가 이 중국 대륙을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노자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큰 땅을 가지려고 하는 그게 오히려 임금도 괴롭고 백성들도 괴로운 거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작은 나라에 만족해라. 그럼 백성들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겠니? 임금 제후들이 너무 큰 나라 가지려고 하지 마라. 작은 나라에 만족해라. 푸틴! 노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그만두고 작은 러시아에 만족해라. 이게 노자가 푸틴에게 주는 이야기죠. 너무 나라 크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백성의 수를 적게 해라. 이거를 백성민 적을과자입니다. 적을과 우리 독과점 이런 말 하죠, 그죠? 적을과자. 적을과자인데 백성의 수도 그 당시 제후들은 막 싸워가지고 나라 넓히고 백성의 수 많게 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다 막 자랑하려고 했는데 노자님은 백성의 수도 적게 해라.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전쟁할 필요 없다. 그리고 정말 임금을 잘 하려고 하면 약간 유학하고는 좀 다른데요. 백성들이 뭘 모르게 해라. 백성들이 저 먼 나라에 어떤 풍속이 있는지, 맛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더 좋은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자꾸 알면, 어떻게 할까요? 임금님한테, 우리도 좀, 저 옆나라에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산다는데, 저렇게, 풍족하게, 좋은 집에서 산다는데, 우리 임금님은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겠죠. 백성들로 하여금 모르게 해라. 무지하게 해라. 그리고 놀라운 게 무욕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욕. 백성들이 욕구를 가지지 않게 해라. 그냥 새로운 거, 새로운 문명 이런 거 백성들이 욕구를 가지면 계속 나라에 요구하고 우리 임금님 저 옆나라에는 저렇게 좋은 수레가 있다는데 우리도 저런 좋은 수레 좀 나라에서 만들어줘서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옆나라에는 이렇게 좋은 집을 백성들에게 지어줬다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임금님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임금님 우리한테도 이렇게 좀 좋은 집 좀 지어달라고요. 막 임금님한테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자는 임금 노릇을 잘하려면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백성들이 욕구를 가지지 않게 해라. 뭘 원하지 않게 해라. 그냥 우리나라에 만족하고 우리나라에서 먹는 음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입는 옷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배나 수레가 있어도 그냥 타는 일이 없도록 그냥 사람들이 외부에 대해서 어떤 문명에 대해서 새로운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게 그냥 술에 이렇게 새끼 꼬아가지고 글자 만들고 이웃집에 나라 규모가 작으니까 이제 이웃집이 보이겠죠? 이웃집에 있는 개, 닭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래도 그 이웃집에 가볼 생각이 없도록 저 집에 뭐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고 가보면 뭐 이렇게 좋은 게 있어? 우리 임금님, 우리도 저 나라에 있는 저런 거 좀 좋은 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생명을 무서워해가지고 좀 다른 나라에 절대 가지 않도록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만족하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게 해라.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은 몇 년 전에 이 노자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도덕경을 방학을 집중해서 방학 때 도덕경 2권을 이렇게 두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읽었는데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 도덕경이 정말 인류의 보고 서양에서도 지금 사실은 이 노자님의 도덕경을 연구하는 대학자들이 많고 서양 사람들도
어떻게 2500년 전에 이런 놀라운 정말 인류가 간직한 그런 지혜가 이 노자의 도덕경에 다 담겨 있다. 노자 도덕경 5천자에 전 인류의 지혜가 다 담겨 있을 만큼 정말 풍요로운 그런 책이다 라고 우리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렇게 노자 도덕경에 대한 칭송을 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스님도 그런 칭송을 듣고 굉장히 기대하면서 노자 도덕경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느낀 생각은 노자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 왕이 좀 편안하게 백성들을,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왕이 그냥 백성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흡사 북한의 김정은처럼 그냥 우리 북한 북조선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야. 우리 북조선 같이 이런 좋은 나라에서 사는 거 정말 영광으로 알아라. 다른 나라에 관심 가지지 말고 그냥 우리 북조선에서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것처럼 약간 노자의 이 소국가민이,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이 백성들의 행복을 도모한다기보다는 약간 유학의 공자라든지 맹자 같은 경우는 백성들의 항산, 맹자가 이야기했던 백성들에게 일정한 그런 생업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공자님 같은 경우는 덕으로 다스려서 너무 법으로만 하지 말고 덕으로 다스려서 백성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백성들을 어질게 대하고 막 그런 것들은 좀 백성을 위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자의 도덕경은 백성들이 모르게 해라. 어떤 문명도 모르게 해라. 어떤 욕구도 가지지 않게 해라.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타지 않게 해라. 생명이 두려워서, 생명을 중하게 여겨서 다른 데 가지 못하게, 갈 생각 엄두를 못 내게 해라. 그냥 있고, 내가 지금 먹는 밥 너무 달다, 너무 맛있어, 내가 입고 있느니 너무 이쁘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사실은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영화 대사가 있었거든요. 민중들은 개나 돼지와 같은 놈들이다. 개나 돼지처럼 대해라. 통치해라. 이런 영화의 좀 못된 그런 정치인의 그런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백성들을 그렇게 좀 존경하고 행복하게 대하고 그러지 않지 않았나,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나라, 적은 백성에 초점을 둔 노자의 입장은 그 당시 전쟁과 싸움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는데, 그런 속에서 제후들로 하여금 그렇게 전쟁에서 사람 죽이고 땅 넓히고 백성 수 많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작은 땅에 만족하고 적은 수의 백성에 만족해라. 이거는 그래도 백성들의 평화를 위한 그런 훌륭한 제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도 무지와 무욕, 백성들이 자꾸 알고 욕구를 가지면 또 임금도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더 정복전쟁하고 다른 나라 또 침략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이것에 만족하면서 남의 나라 침략하지 않고 작은 나라에 만족하고 우리 적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냥 살자, 약간 그런 의도였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아주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거든요. 무지와 무욕,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떤 문명에 대해서 조금, 문명의 발달 이런 거 아니었다는 거.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새끼줄을 꼬아가지고 문자를 쓰고 배나 수레가 있어도 타고 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칼이나 갑옷 이런 거 있어도 펼쳐서 입고 정복하러 가자, 나폴레옹,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죠. 문명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이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좀 이상적으로
그래서 스님 생각에는 그 당시 너무 전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전쟁 속에서 백성들에게 좀 평화를 주려고 하는 하나의 노자 나름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작은 나라에 만족하자, 적은 수에 만족하자. 예, 노자의 그런 소국 가민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자님의 대동사회, 노자님의 소국 가민, 이거는 동양과 서양 중에 동양이죠. 서양, 우리 고대의 서양 이상사회 잠깐 알아볼게요. 서양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플라톤의 이상사회. 플라톤의 이상사회는 아마 여러분들 기억날걸요. 플라톤의 어떤 책? 국가라는 책이 있죠. 그죠? 국가. 플라톤이 기원전 한 5세기 말, 기원전 한 선생님 기억으로 428년 정도에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기원전 5세기 말이니까 지금부터 한 420년 전에 이렇게 태어나신 분인데, 그때 이제 국가라는 책에서 누구를 등장시키죠? 주로 플라톤이 쓴 책에 소크라테스를 등장시키죠. 거기에서 이 책에서 플라톤이 강조한 것은 이겁니다. 국가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된다? 국가가 훌륭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국가가 훌륭한 국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제자들이 막 또 질문하죠. 소크라테스 선생님, 어떤 나라가 훌륭한 나라인가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죠. 훌륭한 나라는 지혜로운 나라다. 또 그 옆에 제자들이 막 소크라테스에게 질문했죠. 선생님, 어떤 나라가 지혜로운 나라인가요? 그거는 나라 안에 세 계급이 있는데, 어떤 계급? 통치하는 계급, 그 통치하는 계급을 돕는, 보조하는 계급, 그리고 생산하는 계급. 이 크게 세 계급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세 계급. 통치하는 계급, 그리고 그 통치하는 계급을 돕는, 보조하는 계급. 그 보조하는 계급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군인들. 뭐라고도 부르죠? 방위 계급이라고도 부르죠. 그죠? 마지막으로 생산하는 사람들, 생산 계급. 뭐에 종사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지배는 누가 하죠? 지배는 통치자가 지배하죠. 보조자와 생산자는 이 통치자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를 지배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보조자는 통치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통치자에게 협력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조자,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자들이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러면 나라가 지혜로우려면 이 통치자, 보조자, 생산자 중에 누구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 나라가 지혜로운 나라가 되나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지혜라는 것은, 지혜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 지혜가 뭐니? 지혜란 나라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지혜야. 지혜의 의미는 나라 전체에 유익한 것, 어떤 것이 나라 전체에 유익한지를 아는 것, 이게 지혜다. 그러면 나라 전체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지혜는 누가 가져야 될까요? 그거는 바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누구? 통치자가 되겠죠. 통치자. 그래서 나라 전체에 유익한 것을 지혜라고 하면서 통치자 계급에게만 지혜가 있어도 그 나라는 어떤 나라? 지혜로운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선생님, 용기 있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용기가 뭐니? 용기라는 것은 입법자들에게 잘 교육받은 두려워해야 될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잘 분별해서 그
그 신념을 지키는 것, 그게 용기야 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해 줬어요. 교육을 통해서 잘 배운 것, 특히 어떤 것은 두려워하고 어떤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보통 어떤 건 두려워할까요?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군인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겁이 나서 도망가는 것. 그러면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실추가 되겠죠. 그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거죠. 어떤 건 두려워하면 안 될까요? 적군이 칼을 들고 몰려올 때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군인으로서 목숨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잘 배웠거든요. 그 교육을 통해서 그렇다. 나는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신념을 가졌는데 그 신념을 어떤 상황, 정말 목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 신념을 준수하는 것. 이게 용기다. 두려워할 것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뭘 열심히 받았죠? 교육을 열심히 받았죠. 그 교육을 받으면서 뭐가 형성이 됐죠? 신념. 나 정말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 신념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뭐 하는 것? 준수하는 것. 이게 용기라는 거죠.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러면 누구한테 이 용기가 있으면 그 나라를 용기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야 적군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 군인들에게만 용기가 있어도 그 나라는 어떤 나라? 용기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자, 나라가 절제 있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절제의 의미가 뭐지? 선생님, 절제의 의미가 뭐죠? 소크라테스 선생님, 절제의 의미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절제란 사람들이 뜻을 합하는 게 절제야. 뜻을 합하는 것. 뜻을 합하는 게 절제야. 뜻을 합하는 것, 그건 뭐지? 서로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그게 절제야. 조화를 잘 이룬다는 것은 계급끼리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서로 화합을, 하모니를 잘 이루는 거야. 선생님, 뭐에 대해서 뜻을 합하고 뭐에 대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그건 말이야, 나라 안에서 누가 다스리고 어떤 계급은 다스림을 받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뜻을 합하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사람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결국 이렇게 합의를 어떻게 봤죠? 누가 지배하고 누가 지배를 받는 것으로 합의 본 거죠? 그야, 지배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우월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훨씬 나라를 사랑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 나라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기 재산만 원하고 자기 이익만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통치자. 그럼 선생님, 나라에서 누구는 지배를 받는 것으로 합의한 거죠? 그야 당연히 보조계급과 생산계급은 보조계급과 생산계급은 통치계급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합의한 거지. 그러면 절제의 덕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잘 생각해봐. 합의하고 조화하고 하모니를 이룬 것은, 뜻을 합했다는 것은 한 계급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모든 계급이 뜻을 합하고 모든 계급이 조화를 이루고 모든 계급이 하모니를 이루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절제의 덕은 지혜나 용기처럼 한 계급에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절제의 덕은 누구한테? 모든 계급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군요, 선생님.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 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의 덕목도 필요하거든. 이 정의라는 거는 올바르다는 거야. 나라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하면 정의로워질까? 그 말이야. 나라가 올바라지고 나라가 정의로우려면 각자가 자기 일만 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막 간섭한다든지 관심을 가진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게, 그게 정의야. 각 계급이 자기 계급이 해야 될 일만 하는 것, 그게 정의로운 거야. 그러면 통치자는 무슨 일만? 통치하는 일만. 보조계급은 무슨 일만? 통치자를 보조하고 통치자의 명령을 잘 듣는 일만. 마지막으로 당연히 생산계급은 무슨 일만? 생산하는 일만. 이 보조계급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 선생님, 그야 당연히 군인이죠. 그래, 보조계급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군인이었지. 그런데 이 생산, 막 구두 만드는 사람이 구두 만들다가 이거 나 구두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나도 한번 싸워보면 진짜 이 구두 신고 막 달려가서 적군을 막 물리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전사가 돼볼까? 이러는 순간 나라에는 혼란이 오는 거야.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야. 절대 이러면 안 돼. 군인, 보조계급이 통치자를 막 보조만 하다가 내가 보조만 할 게 아니라 내 목숨 걸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막 싸우는데 나 같은 용맹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내가 이제 통치자가 돼봐야 되겠다. 나를 따르라, 혁명이다. 이러는 순간 나라는 혼란, 나라는 망한다. 한 계급은 그 하나의 일만 해라. 한 계급이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 자기 일만 할 때 그 나라가 정의롭고 올바른 나라가 되어야 된다.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면서 정치하려고 하는 민주정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치다. 예. 사실은 이 플라톤이 너무 조금 황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출신의 영국
철학자인 칼 포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칼 포프라는 사람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인류 역사상 인류를 열린 사회가 되지 못하게 하고 닫힌 사회가 되는 그런 열린 사회의 적인 세 사람을 들었거든요. 그 인류 역사상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플라톤을 꼽았어요. 너무 닫힌 사람이다. 이 사람은 플라톤은 너무 열린 사회를 막는 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역할에 충실해라는 그런 또 좋은 이상사회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플라톤을 옹호하는 그런 학자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플라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고대에 지금까지 고대 유학, 공자님의 대동사회, 노자의 소국가민, 그리고 서양에서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했고요. 이제는 근대로 넘어올게요. 우리